자, 해석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인강으로 보시는 분은 놀랄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서 우리 학원이 지금 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많이 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화질이나 음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학을 들어가죠. 근데 해석학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는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요. 어차피 해석학을 잘하려면 이 입실론 델타 논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논리학부터 조금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논리학, 영장의 논리학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해석학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해석학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임용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이에요. 해석학, 미적분학을 합쳐서 대수학, 정수론과 더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해석학의 특징이라든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제 수강생들을 위해서 합격 전략 특강을 만들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죠. 자, 대수학은 시작하기 전에 잔소리를 좀 길게, 하지만 해석학은 이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공부해봤고 논리적으로도 공부해봤고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를 좀 생략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임용시험에서 해석학은 정리의 증명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자, 긴 세월 동안 해석학 문제 중에서 증명에 가까운 문제가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조금 이상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나중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하나 빼고 나면 증명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정리 증명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해석학의 정리 증명에 문제 해결의 기법이 들어있는 증명들이 있어요. 제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된다 라는 게 증명에 숨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제 증명이 나와서 이 정리의 증명이 나오니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크닉이 문제를 풀 때 이용된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해석하기 배점이 크고요. 공부할 양도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유형을 나누면 그렇게 많은 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이 답안지의 유형을 자, 미리 준비해 두고, 자, 예를 들어 균등연속임을 보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쓸 거야. 자, 균등수렴이 아닌 걸 보일 때 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패턴을 미리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류해 놓으면 생각보다 우리 유형이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준비할 양이 많지 않은 게 해석학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준비할 양이 많지 않다는 건 대수학이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절대로 많겠죠. 자, 시작을 하죠. 자, 이제 우리 이필론 델타 논법으로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에서 이미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연속함수,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얘기를 다 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와서 해석학이라고 해서 다시 시작을 해요. 차이가 뭐죠? 고등학교 때라든가 1학년 미적분학 시간에는 직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학은 논리적이야? 뭐 아무리 그래봐야 직관적으로 가르쳤던 거고요. 거의 암기 과목처럼 가르쳤어요. 자, 그렇게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해석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것을 직관에 의지하지 않고 엄밀하게 정의하고 다루는 과목이에요. 자, 직관에 의지하지 않고 엄밀하게 다룬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직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관적으로 보는 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학부 해석학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엄밀하게 정의하는, 극한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는 요 이필론 델타 논법을 익히는 것이 학부 해석학의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학을 배울 때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선생님을 만났다면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아주 엄밀하게. 조금만 이상해도 틀렸다 그러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배운 분들 있을 거예요. 좀 유하게 뭐 약간 틀리는 정도는 뭐 넘어가 주는 분들 만났으면 고생하지 않았겠지만 굉장히 엄밀한 분을 만났다면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필론 델타 논법이 아니에요.
임용시험이죠.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해석학을 공부할 때 우리의 목표가 수학이 아닌 임용시험이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수학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 이 생각이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임용시험 준비를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수학을 너무 깊이 파면 안 돼요. 임용시험은 한 문제를 풀 때 약간 줄이 길지만 4줄 안에 답안을 써야 돼요. 자, 거기만 채울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입시론 델타논법을 잘 알아야 해석학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논리학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요. 이 입시론 델타논법이 갖는 특징을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해석학이라고 하는 걸 대학교 2학년 때 제일 처음 배울 때 여러분을 괴롭힌 게 바로 뭐죠? 저 입시론 델타논법이에요. 자, 그런데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겁이 별로 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학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논리학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논리학은 분명히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과 과정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이 언제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논리학을 얼마나 배웠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 정도가 달라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강의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잊지 마세요. 논리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석학을 하기 위한 논리학만 따로 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수학에서 이 생각의 도구가 바로 뭐냐면 분명히 말이죠. 우리 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말이나 영어를 자연 언어라고 부르겠어요. 일상 언어예요. 또 하나가 이제 논리학이에요. 우린 이 둘을 병행해 갈 거예요. 논리 기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일상 언어, 우리가 쓰는 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걸 병행을 해서 상황에 따라 편리한 도구를 선택을 할 거예요. 논리학도 일종의 언어예요. 우리 일상 언어는 아니지만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번역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 일상 언어를 논리 기호를 가지고 번역해주고 논리 기호로 쓴 것을 우리 일상 언어로 번역하고 그 둘 중에 경우에 따라서 일상 언어가 더 편할 때가 있고요. 논리 기호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편리한 걸 택해 쓰겠다. 자, 이제 수학을 봅시다. 수학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써요. 정리증명, 정리증명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수학책의 특징이죠. 자, 정리증명, 정리증명 나가는 이 구조는 우리 수학과를 뺀 나머지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구조예요. 수학을 가장 많이 쓰는 학문이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 선생님들도 정리증명, 정리증명 이렇게 나가는 수학책을 딱 보면 다 도망가요. 우리나 익숙하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 증명이 바로 수학의 특징이에요. 이 증명이란 무엇이죠? 이미 우리가 참이라고 알고 있는 명제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새로운 명제가 참이라는 걸 밝히는 과정이에요. 여기 이 논리적인 추론이 바로 이제 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논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3단 논법을 가지고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자,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나는 3단 논법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 버리면 더 이상 둘이 같이 수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학을 하는 사람들에는 암묵적으로 이 논리학에 대한 규칙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수학의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이 논리학에 대한 규칙이 다르면 뭐 할 수 없어요? 같이 수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이제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논리학이라는 언어의 규칙이에요. 자, 먼저 정의를 봅시다. 하나 할 거예요. 명제라고 하는 것. 명제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이에요. 여기서 요 가릴 수 있는이란 요 말에 주목을 해봅시다. 가릴 수 있는. 좀 이따가 저게 왜 주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자, 분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명제의 참 거짓을 명제의 진리값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명제를 연결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걸 논리연산자라고 부르겠어요.
자, 여기서 식은 문장을 기호로 표현한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이다를 기호로 쓴 거죠. 자, 여기까지 끝나면 이건 식이 아니에요. 그냥 기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장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식도 완전히 문장으로 완성돼야 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답안지에 쓰보면 기호는 돼 있지만 식이 아닌 문장이 안 되는 기호를 나열한 답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답안지는 채점할 때 굉장히 곤란을 겪어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진리값이 참 아니면 거짓이죠. 자, 참일 때 t, 영어의 true 또는 1로 쓸 거예요. 거짓일 때 f 또는 0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수학 약속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말.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과 참 거짓을 알고 있는이 다른 의미예요. 분명히 제가 가릴 수 있는을 강조했죠.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모르면 참 거짓이 없나요? 그건 아니죠. 이미 참 거짓은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5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지구가 둥글다. 거짓말이라고 했겠죠. 지금은 참이라고 말해요. 그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이지 참 거짓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과 알고 있는은 다른 의미다. 명제는 뭐예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릴 수만 있으면 된다. 자, 두 개 이상의 명제를 자, 논리연산자라고 불렀죠? 저 논리연산자로 결합한 것을 복합명제라고 부를 거고요. 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것을 단순명제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러면 복합명제는 단순명제의 결합. 무엇으로 결합을 해요? 논리연산자로 결합한 것이다. 가 되겠죠. 자, 예를 보죠. 1 더하기 2는 4이다. 이건 거짓인 명제. 자, 거짓 0이라고 쓰게 됐죠. 자, 파이는 무리수다. 참인 명제가 될 거예요. 자, 1 더하기 2는 4, 그리고 파이는 무리수다. 이 그리고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논리연산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단순 명제를 그리고로, 자, 두 개의 단순 명제를 그리고로 연결한 복합 명제. 자, 이 명제는 거짓이겠죠. 1 더하기 4는 그리고 파이는 무리수이다. 우리 자연 언어로 번역할 때 그리고는 이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명제가 다 참이어야 참일 거예요. 왼쪽 명제가 거짓이니까 저 전체 명제는 거짓인 복합 명제다. 자, 이제 파이는 소수점 아래 10에 99999 몇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숫자는 3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문장이에요. 명제일 것이냐? 나는 참 거짓은 몰라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죠? 참 거짓을 모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릴 수 있는. 자, 우리 기술이 발달해서 슈퍼컴으로 자, 이걸 계산만 할 수 있다면 참 거짓은 가려지겠죠. 가릴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먼저 모를 뿐이에요. 자, 내가 모르는 것은 참 거짓을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모른다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제예요. 현재 제 지식으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하지만 명제인 건 확실한 거예요. 자, 외계인의 정의만 명확하다면 외계인은 존재한다도 명제가 되겠죠. 문제는 어디까지를 외계인으로 정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약속이 정해져야지만 되겠지만, 자, 이것도 우리 명제예요. 자, 이제 기본적인 논리 연산자를 볼 거예요. 명제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로 번역이 돼요. 자, P가 아니다는 우리말. 명제 P의 부정은 자, 좀 이따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를 봐드릴 거예요. 자, 기호로 앞으로 제가 이런 기호, 물결처럼 쓰는 기호 아니면 기역자 약간 이런 기역자 같은 기호. 펜이 왜 이러죠? 잠깐만요. 자꾸 엉뚱하게 나오는데요. 자, 기역자 같은 기호. 이런 기호로서 우리 사용할 거예요. 자, 명제 PQ의 논리합은 자, 논리합이 논리학적인 정의예요. 우리말로는 또는으로 번역을 할 거예요. 기호로 자, 이제 이렇게 위로 꺾여 있는 기호로 쓸 거예요. 자, 명제 PQ의 논리곱, 논리학에서는 논리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이제 번역이라고 부르겠어요. 기호로 아래로 꺾인 이런 기호로 우리가 보통 쓸 거예요. P 논리곱 Q, P 논리합 Q. 우리말로 번역하면 P
P 그리고 Q, P 또는 Q. 자, 우리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연산자들이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P 또는 Q, P 그리고 Q는 이건 번역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저걸 정의라고 말하면 좀 곤란해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리학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엄밀하게 설명할 필요 없지만 그때는 정의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시면 분명히 논리학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자, 논리합을 P 또는 Q로 정의하자. 이렇게 강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 우리는 번역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말, 자연어는 논리학을 다루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배울 때 논리적으로 배우지를 않았어요. 경험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태생이 경험적이에요. 증거는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다 보면 어떤 단어를 찾다가 자, A란 단어를 찾았어요. 뜻을 보는데 자, 모르는 말이 또 찾았어요.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논리학에서는 순환 논리라고 부르는 거죠. 언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 논리학의 명제하고 자연 언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번역이라고 부르고요. 자연 언어로 쓰다가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논리학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자, 논리 기호를 써서 우리가 수학을 하고 있어요. 자, 뭔가 좀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졌어. 우리말로 번역해서 해결한 다음에 돌아와도 돼요. 이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위에 소개한 부정, 논리합, 논리곱이 논리 연산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연산자예요. 나머지 연산자들은 이것들을 또 결합을 해서 나머지 연산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기본 연산자 말고 나머지 따라오는 연산자들을 보겠어요. 조건문, 쌍조건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조건문은 P면 Q이다로 번역을 할 거예요. 자, P면 Q이다. 자, 화살표를 기호로 쓰겠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P면 Q이다고 화살표로 우리 쓰도록 하겠어요. 자, 쌍조건문은 이제 그동안 했던 조건문과 논리곱의 결합이에요. P면 Q이다, Q이면 P이다를 그리고로 논리곱으로 연결했어요. 자, 이제 논리합, 논리곱 대신에 우리는 말로 번역해서 쓸 거예요. 자, P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자, 이것을 쌍조건문이라고 쓰고 간단히 기호로 양쪽 화살표를 쓰겠어요. 자, 여기 괄호가 있죠. 자, 논리학에서도 괄호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때 괄호를 쓰는 이유가 자, 뭐냐면 연산은 순서에 따라서 뜻이 계산이 달라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막 섞여 있을 때 자,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건 더하기만 있을 때, 곱하기만 있을 때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빼기만 있으면 순서가 달라지죠. 순서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를 써서 순서를 결정하자. 근데 괄호가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연산자에다가 순서를 정해 놓으면 괄호를 안 써도 된다. 우리 2 더하기 3 곱하기 4 뭐부터 계산하기로 약속돼 있어요? 곱하기부터 계산하기로 약속돼 있으니까 이를 먼저 계산한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 괄호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러면 귀찮아진다. 논리연산자도 적용 순서를 이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목표가 논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때까지 골치 아프게 들어가진 않아요. 자, 이제 논리연산자를 쭉 적용하다가 마지막에 적용하는 논리연산자를 주연산자라고 부르겠어요. 이게 복합명제 전체의 참거짓을 결정하는 것이 주연산자예요. 자, 위에 유명제는 가운데 그리고 논리곱이 주연산자가 되겠죠. 자, 논리학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진리표부터 시작을 해요. 진리표는 복합명제의 진리값을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단순명제의 참거짓에 따라서 경우를 전부 나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참, 이런 경우는 거짓, 일일이 다 따지는 것을 진리표라고 부를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기본 연산자의 진리표를 볼 거예요. 자, P 그리고 Q, P 논리곱 Q죠? P 논리합 Q, P이면 Q 조건문. 두 개의 단순 명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4가지. PQ가 둘 다 참거짓.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표를 그리면 총 몇 줄이 돼요? 여기 4줄이 만들어져요. 만일 PQR 3개의 단순 명제로 이루어진 복합 명제라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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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수는 8가지. 자, 표가 더 길어지죠. 위아래, 아래로 8줄로 있어야 돼요. 자, 4개로 이루어진 복합 명제라면 16줄. 5개의 단순 명제로 이루어졌어요. 32줄. 자, 진리표를 그리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표가 논리학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껏해야 2~3개의 단순 명제로 이루어진 복합 명제라면 진리표를 쓸 수 있지만 단순 명제의 수가 많아지면 자, 이건 진리표를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아까 P 논리곱 Q를 우리말로 그리고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는지 이 진리표로 약 정의를 하는 거예요. 번역이니까 1: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P 논리곱 Q는 이 진리값들이 우리말의 그리고랑 일치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양쪽에 2개의 명제가 참일 때만 참. P도 참이고 Q도 참일 때 P 그리고 Q가 참이다. 나머지는 거짓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표가 TFTT. 자, 논리합 P 또는 Q로 번역을 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거예요. P가 참이거나 또는 Q가 참이면 참이다. 자, 이게 논리합의 약속. TTTF.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고 둘 다 거짓인 경우만 거짓이다. 이렇게 진리표를 그리는 거죠. 자, 이제 문제의 조건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 원칙을 세울 거예요. 분명히 아까 제가 논리학은 새로운 언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시면 언어마다 언어의 특징이 따로 있어요. 자, 이 자연 언어도 영어에서는 쓰지만 우리말로 옮기면 어색한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쓰지만 영어로 옮기면 어색한 말들이 있어요. 자, 이건 언어의 특징이죠. 영어로 본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뭐가 이상해요. 우리말에서는 완전히 적합한 말인데 영어로 가면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논리학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논리학의 언어로 쓴 문장을 우리 자연 언어로 번역하면 뭔가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그냥 그걸 인정할 거예요. 우리는 그 규칙만 따라가겠다. 자, 조건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P이면 Q이다 로 번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봅시다. 이 P를 가정이라고 부르고 이 Q를 결론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항상 제가 드는 예예요. 지금 밖에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자,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자, 밖에 진짜 비가 와요. 내가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참이겠죠. 그래, 둘 다 참이면 참. 근데 밖에 비가 와요. 내가 외출했어요. 그럼 난 거짓말할 거예요. 자, 밖에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겠다 했는데 나갔으니까. 그때 거짓이 돼요. 그래서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 되면 거짓이 돼요. 자, 근데 이제 밖에 비가 안 와요. 그럼 전 뭐죠? 자유예요. 나가도 되고 집에 있어도 되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가정이 거짓이면 결론에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다. 그래서 자, 이제 가정이 참, 결론이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하면 별거 이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자, 문제는 이게 P면 Q이다. 자, 이게 그 논리학적으로 우리말하고 아주 어색한 이상한 말이 들어갈 때도 우리는 이 규칙을 따라가겠다. 이게 조건문의 정의예요. 자, 이제 이 정의를 정확히 써봅시다. 우리 논리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를 왜 논리곱이라고 쓰는지를 보죠. 자, T를 1, 참일 때 1, 거짓 0이라고 쓰겠어요. 자, 그러면 참 그리고 참은 참, 참 그리고 거짓은 거짓, 거짓 그리고 참은 거짓, 거짓 그리고 거짓은 거짓.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논리곱이죠? 곱하기를 해볼까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0은 0. 1 논리곱 1은 1 그리고 1은 1, 참 그리고 참은 참,
참 그리고 거짓은 거짓. 자, 별게 아니라 정확히 뭐가 되죠? 곱하기예요. 이게 글자 그대로 논리 곱은 곱셈이에요. 이진수의 곱셈. 0과 1. 자, 이제 논리학은 0과 1로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0일 때 거짓, 1일 때 참. 자, 거짓참도 우리말로 번역한 거지 논리학에서는 그냥 0일일 뿐이에요. 그냥 0을 우리가 뭐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거짓이라고 번역하면 자연스럽다. 1을 참이라고 번역하면 자연스럽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별게 아니라 진짜 곱하기일 뿐이에요. 0과 1의 곱하기를 우리말로 참과 거짓에 우리 그리고로 연결한 것이라고 번역을 할 뿐이죠. 자, 이거 논리합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1 논리합 1은 1, 1 논리합 0은 1.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 또는 거짓은 참.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이진수의 더하기로 봅시다. 1 더하기 1은 1, 0, 1 더하기 0은 0, 1, 0 더하기 1은 0, 1,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인데 더한 결과를 봅시다. 더한 다음에 다시 두 자리를 더해도 돼요. 자, 1 더하기 0은 1, 0 더하기 1은 0, 1,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0은 0. 또는 여기에 1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도 되죠. 1이 있는 게 요 세 개. 참, 이건 거지. 자, 그래서 이 논리합이라는 건 진짜로 뭐일 뿐이에요? 이진수의 덧셈일 뿐이에요. 이게 논리학에서는 그냥 이진수의 덧셈을 논리합이라고 부르자. 끝.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하면 또는으로 번역하면 자연스럽게 번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나중에 고등학생들한테 여러분이 논리합, 논리곱을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나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요. 괜히 어렵게 쓸데없이 어렵게 가르치는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욕먹으니까 여러분만 알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르친다라는 건 참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부르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상식은 사회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절대 제가 한 설명은 여러분만 듣고 설명할 때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할 거예요. 자, 진리표를 그려봅시다. 자, 이제 부정, P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P가 참참 거짓 거짓이니까 부정하면 거짓 거짓 참참. 자, 우리 쌍주고문은 자, 이게 천천히 그려봐야 되지만 우리 둘 다 참 거짓이 일치하면 참, 다르면 거짓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먼저 P이면 Q이다를 볼까요? P이면 Q이다. 자, 어떻게 되죠? P이면 Q이다 여기 쓰겠어요? T, F, T, T. P가 가정이니까 가정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때만. Q이면 P이다는 뭐가 돼요? Q이면 P가 이거예요. 자, 이거 T, 이거 T, 이거 T, 이거 F. 맞죠?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일 때만 거짓. 이걸 뭐로 연결했어요? 그리고로 연결했죠. 그래서 얘랑 얘를 그리고로 연결하면 자, 결과가 TFFT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나P 또는 Q. 자, P가 아니거나 또는 Q. 자, 해보면 P가 아니거나 자, 얘랑 뭐를 논리합으로 연결한 거예요? 얘랑 얘를 논리합으로 연결했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 그랬더니 TFTT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요명제의 주연산자는 자, 이제 요 논리합이 주연산자죠. 자, 여기 괄호를 안 썼는데 왜 괄호를 썼죠? 아래쪽은 우리는 순서를 정할 때 부정을 먼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을 먼저 하고 논리합이 나중이에요. 자, 근데 TFTT 익숙하죠? P면 Q이다의 진리값이랑 같아요. 자, 우리 논리학은 0과 1 사이에 수학이라고 그랬어요. 이진수 계산했는데 0, 1이 뭐가 들어간 똑같아요. 같은 계산이죠. 그 논리학에서는 P면 Q이다와 not P 또는 Q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동치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얘 1, 0.1.5에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복합 명제의 진리표를 그려내 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여기에 주목할 거죠.
P면 Q이다 하고 나피 또는 Q다가 진리값이 같아요. 어떤 경우든 진리값이 같다는 얘기는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보겠다? 동치라고 보겠다. 자, 이 동치는 논리학적 동치예요. 논리학적 동치. 자연 언어로 말하면 표현이 이상해요. P면 Q이다와 P가 아니거나 Q이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다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색한 말이 있듯이 논리학의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색한 게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논리학을 할 뿐이지 논리학이 언어에서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말씀했지만 이 진리표를 그리는 건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의 수가 적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많으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 비해서 추론 규칙, 논리 규칙을 만들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3단 논법 같은 거. 자, 이게 이 논리 규칙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수학할 때 필요한 것만 할 것이고요. 자, 더 복잡한 것은 철학과에 가서 할 거예요. 이 논리학을 가장 많이 공부하는 학문이 철학과예요. 철학과는 말로써 학문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과에 가면 이 추론 규칙을 엄청나게 복잡한 추론 규칙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다루는 것을 배우게 되지만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 P면 Q이다와 P가 아니거나 Q이다를 쌍조건문으로 연결했어요. 자, 이거 진리표를 그리라는 문제예요. 뭐 어렵지 않죠. 자, P면 Q이다, TFTT. 자, P가 아니거나 Q이다, TFT 똑같았어요. 얘네 둘을 그리고로 연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진리값이 항상 일치하죠. 따라서 항상 T가 돼요. 뭐가 나오든 다 참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항상 참인 명제. 나중에 우리가 항진 명제라고 부를 거예요. 항상 참인 명제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걸 뭐라고 부르겠다? 논리학적으로 동치라고 부를 거예요. 논리학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저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다는 의미가 안 어색하겠지만 논리학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쓰자. 자, 이게 우리 약속이에요. 자, 조금 전에 봤던 항상 참인 명제를 항진 명제, 항상 거짓인 명제를 모순 명제라고 부르겠어요. 자, 제일 쉬운 항진 명제가 이거예요. P가 아니거나 P. 자, 논리합이니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참으면 되는데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 참이겠죠. 논리곱은 반대. 그래서 자, 이게 항상 참인 항진 명제의 대표적인 것, 항상 거짓인 모순 명제의 대표적인 것. 당연히 수학의 정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항진 명제를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조건문에 대한 약간의 추가되는 게 있어요. 함이라고 불러요. 거의 우리말 쓰진 않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저 함의를 대표적인 말을 써요. 자, 함은 우리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의는 뜻을 포함한다. 자, 그래도 아주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P면 Q이다가 항상 참일 때 쓰겠어요. P는 Q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P라는 말에는 Q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P면 Q이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쓴 게 함의, 뜻을 포함한다. P는 Q라는 뜻을 포함한다. 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수학의 임용시험에서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립시다. 자, 쌍조건문이 항상 항진명제가 될 때 동치라고 쓰겠어요. 논리학적 동치예요. 자, 기호로 자 이제 쌍조건문의 두 줄짜리 화살표 또는 자, 이런 기호로 쓰겠어요. 자, 이제 한 가지는 조심해 줘야 돼요. 논리학에서 요와 요 화살표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위쪽은 뭐예요? 조건문이에요. P면 Q이다 끝.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거짓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아래쪽은 P면 Q이다가 참이다까지 뜻이 들어있어요. 자,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항상 두 줄짜리 화살표를 쓰죠? 바로 그 뜻이에요. 이거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줄과 두 줄짜리 화살표는 뜻이 다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아까 봤지만 P가 아니거나 Q이다와 P이면 Q이다는 논리학적인 동치다라고 쓸 거예요.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P이면 Q이다가 한진명제일 때 P를 Q의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Q를 P의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P가 되면 Q가 무조건 돼요. P가 되면 Q가 충분히 돼버리니까 P를 Q의 충분 조건. 자, P이면 Q예요. 자, Q라고 해서 P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근데 Q가 아니에요. 그럼 P가 될 수 없죠. P이면 Q가 돼야 되니까. 자, 따라서 Q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P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 된다. 그 말을 쓸 거예요. 자, 동시일 때 서로 뭐라고 부르죠? 필요 충분 조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가보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논리 규칙 몇 가지예요. 자, 이중부정,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다. 자, 이런 거 증명은 자, 기껏해야 지금 두 개, 세 개로 이루어진 복합명제이기 때문에 진리표로 증명하면 돼요. 자, 이제 더 많은 명제로 이루어지면 이제 골치 아프겠지만 진리표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자, 이제 논리합, 논리곱의 기호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드릴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 볼까요? 드무르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봅시다. 자, 집합론에서 드무르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걸 드무르강의 법칙이라고 불렀죠. 자,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드모르강의 법칙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그리고에 해당되는 자리에 교집합, 부정이죠? 부정 자리에 여집합, 논리합 또는 자리에 합집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론에서 그동안 했던 것과 논리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논리곱을 교집합처럼 쓰고 논리합을 합집합처럼 쓰고 부정을 여집합처럼 쓰면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분배 법칙을 볼까요?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자, P 그리고 가로 열고 Q 논리합 R은 어떻게 됐죠? A 교집합, B 가로 닫고 합집합에 A 교집합, C 비교해 보세요.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 논리곱과 교집합에 뭔가 관계가 있고요. 논리합과 합집합에 뭔가 관계가 있어 보여요. 아직은 그렇게만 보이고요. 좀 이따가 더 정확히 드러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게 이렇게 집합론으로 보면 대응되는 관계처럼 보이고요. 자, 이거 마찬가지. 드물공식 마찬가지죠. 이런 관계처럼 보이는 게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증명 하나 해봅시다. 수소식. 진리표를 그리면 끝나요. 자, 네 가지 경우 다 나눈 다음에 자, P 논리합 Q TTTF 자, P 논리곱 Q TFFF 자, 이제 P하고 뭐의 논리곱이에요? P하고 A의 논리곱 둘 다 참일 때만 참. 그래서 TTFF. 자, P 논리합. 자, P하고 우리 얘의 논리합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 TTFF. 그리고 났더니 자, 이제 P, 얘, 얘. 요게 전부 다 이 세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진리값이 일치하죠? 동치다. 얘하고 얘는 동치다. 얘하고 얘도 동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썼지만 저건 P다 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 논리학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논리학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제 조금씩 변형을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다루는 문장이나 식이 전부 다 모두 명제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논리학하고 다른 점이 이제 이거예요. 수학에 다루는 것들이 명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는 홀수다. 우리 쓰고 있죠. 근데 아직은 명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x에다 특정한 값을 집어넣으면 명제가 되죠. x에 3 집어넣으면 차의 명제. x에 4 집어넣으면 거짓의 명제. 자, 관점을 바꿀 거예요. 전체 집합을 정수로 볼 거예요. x가 정수의 원소가 주어졌어요. 참이면 1, 거짓 0을 줄 거예요. x에 따라서 1, 0이 결정이 돼요. 함수라고 보죠. g가 0에서 1로 가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px를 x 모두 2로 줍시다. 자, 그럼 이게 함수가 되죠. 2가 들어가면 0,
거짓. 1이 들어가면 1. 아, 자, 참. 그렇죠? 자, 함수 기호를 이렇게 합동식을 써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 P란 함수를 보면 함수가 자, X가 주어지면 X에 따라 참, 거짓, 0, 1이 결정된다. 자, X에 따라서 0 또는 1로 되는 함수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명제 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자, P 역상의 일은 뭐죠? 진리값이 뭐가 되는 것들? 참이 되는 것들, 홀수들. P 역상의 0은 진리값이 거짓이 되는 것들, 짝수들.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명제 함수라고 부르겠어요. 독립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 함수, 공역은 G2예요. PX로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고등학교 교과정을 제가 잠깐 봤더니 이 명제 함수란 말을 쓰지 않고요. 여기다가 조건이란 말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번역이 이상해요. 조건은 우리말에 다른 용어로 쓰는 게 많아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라 했을 때 그 조건과 이게 의미 똑같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명제함수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저걸 조건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저는 이 조건이라는 말을 쓰면 오해 여지가 생겨서 이 말을 안 쓸 거예요. 명제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자, x가 참이 되는 걸 전부 다 모아놓은 걸 명제함수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명제함수는 x 전체 집합에서 0, 1로 가는 함수. 자, 뭐가 진리집합이에요? p 역상의 1이 진리집합인가? 명시함수는 그래서 아직은 명제는 아니에요. 참, 거짓이 가려지지 않고요. x가 딱 결정돼야 참, 거짓이 결정돼요. 그런데 이 명지함수도 똑같이 논리 연산자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명지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명지함수를 새로 만들었을 때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px의 진리집합을 p의 진리집합 TP라고 부르겠어요. p가 명지함수예요. 자, 이건 뭐죠? p 역상의 1. q의 진리, q도 명지함수거든요. 이거의 진리집합을 TQ라고 쓸 거고요. 이건 뭐죠? q 역상의 1을 진리집합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px에 부정이 붙었어. px가 아니다. 자, 아까 x가 홀수이다. x가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뭐가 되죠? 우리 p의 진리집합이 여집합이 되겠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부정에 관계되는 집합론 기호는 뭐라고요? 여집합. 진리집합을 봤더니 딱 맞아떨어져요. px 그리고 qx의 진리집합은 px 그리고 qx가 동시에 참여해야 돼요. px도 참, qx도 참. 당연히 px도 참, qx도 참이 되는 것들의 교집합이 되겠죠. 둘 다 만족이 돼야 되니까. 자, 또는 논리합이에요. p가 참이거나 q가 참. p의 진리집합이 원소이거나 q의 진리집합이 원소이거나. 자, 그래서 논리합 또는은 합집합으로. 자, 이제 p면 q이다의 진리집합을 구할 거예요. 자, 그냥은 안 되니까 얘는 뭐랑 동치다? p가 아니거나 또는 q이다. 이건 p의 진리집합이 여집합, 합집합, q의 진리집합.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쌍조건문의 진리집합은 자, 무엇이 돼요? 우리 얘가 돼버려요. 자, 이거 뭐 굳이 보이지만 굉장히 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가입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진리집합이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이 진리집합을 우리가 따질 일은 없으니까 이런 데 시간 끌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아, 해석학 시간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 필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이유는 대수학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요. 필기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을 못해요. 가장 큰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냥 제 말에 집중하셔서 생각을 따라와 주시고요. 꼭 필요한 것만 필기하셔야 되는데 그 필기는 나중에 필기강이라고 해서 제 수업 시간에 했던 이 화면을 전부 다 캡처해서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나마 거기서 필기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부분은 제가 따로 보충 자료로 드릴 거예요.
보충자료에 없는 것도 한 줄짜리는 필요하다면 그때 쓰시면 되는데, 자, 되도록이면 많이 쓰지 마세요. 필기를 많이 남겨두는 건 임용시험 준비에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예요. 필기를 남겨서 뭔가 쌓아두죠? 마음은 뿌듯해요. 내가 뭔가 많이 쌓아놓고 나중에 읽으면 돼. 문제풀이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렇게 모은 자료가 A4 용지로 뭐 몇백 페이지가 된다고 칩시다. 언제 읽을 거예요? 못 읽어요. 그냥 마음만 뿌듯한 거예요. 오히려 임용시험 준비할 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뭐죠? 그걸 모으는 동안에, 필기하는 동안에 시간 낭비, 체력 낭비예요. 자, 따라서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자료를 모으는 것은 필기와 자료를 모으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뭐 대수학했던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임용시험 답안지는 기껏해야 4줄이에요. 여기만 채우면 돼요. 이 이유를 주저리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4줄만 채우면 끝. 더 쓸 자리가 없어요. 넘어가면 채점도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으는 풀이들은 대부분 뭐죠? 왜 그런지 가르치는 글이에요. 이거는 이렇다를 가르치는 글인데, 우리는 임용시험 답안에 그 가르치는 글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걸 모아서 읽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또 우리는 번역을 또 해야 돼요. 가르치는 글을 여러분 공부했죠? 나는 나 이거 알고 있으니까 점수 내놔 라고 하는 고지서를 써야 돼요. 채점자가 여러분의 점수를 줘야 되는데 뭘 보고 점수를 줘요? 여러분이 낸 고지서를 보고 점수를 내줘요. 그 고지서가 바로 뭐죠? 답안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공부할 때는 고지서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글을 보죠. 그걸 보고 공부했지만 답안지 어떻게 써야 돼요? 나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점수 내놔. 나 이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점수 내놔. 이렇게 쓰는 게 서술형 답안이에요. 역시 일종의 번역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자료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잊지 마세요.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왜 그런지 이유를 쓰는 거 절대 고지서가 아니에요. 뭐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거의 대부분 답안지에 쓸 필요가 없는 것. 답안지에 쓰는 것은 진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 몇 개예요. 그것만 적는 거예요. 자, 또 제가 글로 안 써주고 말로 하는 부분 있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말. 그런 건 적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필기에 욕심내면 안 된다는 것 강조해 주시고요. 자, 맞죠? 논리곱의 진리집합은 교집합, 논리합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이제 명지함수가 주어졌는데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라면, 자, 그때 이 명지함수는 뭐가 돼버려요? 항진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 정리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형태예요. 자, 그러면 P면 Q이다. 자, 이제 이게 참이어야 돼요. 자, PX이면 QX이다. 이게 참이려면 이거의 진리집합이 전체가 되면 되죠. 자, 이거의 진리집합이 TP의 여집합, 합집합 TQ. 이게 전체 집합이 된다면 이 PX이면 QX라고 하는 저 명지함수가 뭐가 돼요? 참인명제, 항진명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동치의 말 뭐죠?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면, 아까 함의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의미가 돼요. 자,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면 항상 참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명제 함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논리학 명제와 명제 함수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필론 델타 문법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필론 델타 문법의 특징을 알면 해석학을 하기 전에, 자, 정의만 보더라도 이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학을 하기 전에 논리학적인 특징을 먼저 알면, 자, 어떤 얘기들이 수학에서 나올지를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필론 델타 문법을 공부를 하도록 하죠.